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후면 결혼을 하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영영 결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처럼 결혼이 결정되고 몇 달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문득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 것이 맞나? 하며 실감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요. 막상 이렇게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오니 앞으로의 날들이 설레면서도 또 걱정이 되곤 하네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떠나야 하거든요. 이제 막 결혼할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한다니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백하자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비 신랑이 아닌 저희 아빠예요. 곧 남편이 될 예비 신랑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아빠를 참 많이 사랑하는데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아빠를 정말 오랫동안 창피해하고 미워했어요. 저희 아빠가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시거든요. 게다가 듣지 못하니 입으로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아빠는 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아빠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만을 갖던 때도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능하면 제 친구들이 저희 아빠의 장애를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심각할 정도로 저밖에 모르는 딸 바보였고 저는 그게 제가 없으면 불편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그건 아빠가 저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 표현이었고 그걸 알았을 때는 제가 30대를 코앞에 둔 최근이랍니다. 저희 아빠는 비록 장애가 있지만 솜씨 좋기로 유명한 사진 기사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청각장애가 있으셨는데 사진 찍는 기술 하나는 기똥차서 가족들의 생계를 거뜬히 책임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일찍부터 할아버지의 가게와 기술을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기한테 장애가 있으니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와 결혼을 하고 싶겠나 하는 생각에 일찍부터 결혼도 포기하고 오로지 사진 하나에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운명처럼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엄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었는데 아빠가 장애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엄마는 동네에서 착하고 예쁜 아가씨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저희 아빠는 그런 엄마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친해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찍은 사진들 보는 걸 좋아했고 아빠에게 동진 씨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찍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라고 메모를 남겨줬는데 그 메모에 저희 아빠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아빠의 사진을 좋아하긴 해요. 보통 하나, 둘, 셋 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 셋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사진은 별다른 보정 없이도 자연스러운 행복이 묻어나는데 아마도 저희 엄마가 그걸 가장 먼저 알아본 듯 했었죠. 그리고 아빠의 표현에 의하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엄마에게 마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게 먹혔는지 엄마도 그런 아빠를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솔직히 믿음은 가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희 엄마가 외모도 뛰어나고 아까웠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연애가 시작돼서 결혼을 약속했을 때는 외갓집에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다고 하던데 외갓집은 사실 그때까지는 왕래를 하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나름 재력과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인 엄마가 그저 외갓집과 비슷한 수준의 집에 시집가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길 바랬던 외할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보고
그야말로 대노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엄마에게 당장 아빠와 헤어지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겠다며 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확신인지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감행했고 그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는 5살인가 6살 정도에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우리 아빠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못생기고 뚱뚱해. 정인이는 아빠가 그렇게 보여?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는데. 거짓말. 아니야. 아빠는 말이야. 웃는 얼굴이 가장 멋있어. 꼭 피터팬 같아. 우리 정인이 피터팬 알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피터팬이야. 저는 그때 당시 나름 동화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라 피터팬을 책에서 봤어요. 하지만 피터팬은 날씬하고 잘생겼기에 엄마가 말하는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엄마는 아마도 아빠의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좋아서 아빠와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엄마를 따라 수화를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지금까지도 조용하지만 격렬한 손짓 언쟁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저희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얼마든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아빠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저희 엄마를 참 좋아했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또래 아이들 중에는 짓궂은 아이들이 꼭 있었기에 저는 종종 장애가 있는 아빠 딸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마다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이루고 다닐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동네의 작은 쌈딱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워낙 저희 엄마가 동네에서 인덕이 많다 보니 제가 더 많이 그 아이들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사과를 받는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엄마 찬스를 남용했던 건지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분명 엄마는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하늘은 그런 엄마를 덜 고생시키고 싶었던 건지요. 1년의 투병생활 끝에 저희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엄마의 유언은 단 하나, 저에게 아빠의 목소리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처음 본 외할머니와 저희 아빠는 저에게 외갓집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며 저를 보내려고 했고 저는 울며 불며 그리고 악을 쓰며 아빠와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요. 외갓집에 가면 엄마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며 아빠와 그리 편안하지 못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춘기가 된 저는 유독 고집스러운 아빠와 부딪힐 때면 내가 그때 확 외할머니를 따라갔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결단코 진심은 아니었죠. 그냥 그때는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셌던 아빠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꼭 이틀은 삐져 있었어요. 그 이상은 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는 사실 사진 찍는 기술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아빠는 마음도 약해서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도 2번인가 큰 사기를 당할 정도였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만 한데 집에 사진기 빼고는 돈 되는 건 다 팔 정도였으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후부터는
우리 부녀에게 구세주 같은 고모가 근처로 이사를 와서 저희 부녀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고모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 아빠를 혼내는 목소리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게 10대 시절을 보냈고 남들과 좀 다른 생활을 하며 살았기에 저 역시도 결혼은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평생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직업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 끝에 저는 엄마의 직업과 비슷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처럼 훌륭한 생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장애인 아빠와 살면서 체득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 끝에 결정한 일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제가 엄마의 뜻을 이어간다며 엄청 좋아하셨는데 막상 대학도 사회복지과를 나오고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니 이 직업이야말로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약자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약자가 겪는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중에선 법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덜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취업을 한 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난 변호사가 지금 저의 예비 신랑이에요. 당시 예비 신랑은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의욕이 정말 많았죠. 제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화를 내며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중엔 무료이다 보니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밥을 한번 샀는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와 예비 신랑은 종종 만나게 됐어요. 보통 변호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예비 신랑은 무슨 이유인지 돈이 되지 않는 약자의 변호에 더욱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게 너무 궁금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면 왜 기사도 많이 나고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분명 돈이 되는 사건을 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참 중독이에요.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까지 돈을 쫓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또다시 억울한 채로 살아야 하니 쉽게 외면이 안 되네요.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준 씨 같은 생각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정인 씨가 더 대단해요. 평생 약자편에서 일을 하겠다는 결심도 아무나 못해요. 저는 그런 좋은 뜻에서 이 직업을 택한 건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장애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는데 이 일이었어요. 정인 씨는 정인 씨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네?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때까지 저는 아빠가 저를 키워줬다는 생각보다는 제 스스로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 남자는 생각도 없는데 저 혼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아서 내색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대는 변호사고 저는 장애가 있는 아빠가 있으니 만약 우리 둘 사이가 깊어지면 상처받는 쪽은 제가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지지 않더군요. 제가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자 아빠는 무슨 일이 있냐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는데 그 이유를 아빠한테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아빠는 육감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열심히 소화로 졸지 말고 고백해. 너는 엄마 닮아서 충분히 예쁘니까 무조건 그놈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아빠는 제 속도 모르면서 자기 딸이
드디어 연애를 한다며 혼자 신이 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퇴근을 하고 동네를 걸으면 여기저기서 남자친구 잘생겼냐고 묻는데 곤란해 죽는 줄 알았죠. 저희 동네는 요즘은 보기 드물게 서로가 서로의 이웃이자 가족들인 사람들이고 아빠와도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이라 아무리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그런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시는데 하필 그게 불확실한 저의 연애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게 옆 건물의 기사식당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주인이 이사 비용을 줄 테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통에 저에게 아는 변호사를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제가 아는 변호사가 그 사람밖에 없으니 부탁을 한 게 어쩌면 저와 예비신랑을 엮어준 꼴이 되었네요. 예비신랑은 처음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라 무척이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해당 가게도 자주 방문했고 옆 건물이다 보니 저희 아빠와도 종종 만났던 모양이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친해져 있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음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동네 포차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고 그곳에 갔더니 저희 아빠는 물론이고 예비신랑까지 얼큰하게 취해서 둘을 저희 집에 데려오느라 진땀을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빠는 숙취가 덜 깬 얼굴로 저에게 수화로 그 남자가 네 남자친구냐? 며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강한 부정을 했음에도 아빠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하기는 하며 웃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 예비신랑으로부터 느닷없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포차에서 예비신랑이 저희 아빠에게 열심히 연애 상담을 했고 저에게 그랬듯 예비신랑에게도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줬는데 그 효과가 빨리도 있었던 거죠. 저는 싫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20대를 거진 다 보내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결혼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연애는 꼭 하고 싶었던 저는 번번이 저희 아빠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이면서 상처를 받아야 했는데 이미 저희 아빠의 장애를 안 이 남자가 고백을 해오니까 이번엔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꿈꾸던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바쁘고 서툴지만 상대에게 최대한 맞춰가며 연애를 이어갔는데요. 그런 저희의 연애에도 곧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신랑은 저보다 5살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예비신랑 집에서는 이제 그만 돈 안 되는 변호는 그만하고 아버지가 있는 로펌에 들어오라고 했고 또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하라고 압력을 주는 모양이었는데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예비신랑은 아무래도 저를 집에 소개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아빠와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일부러 묻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일부러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짧은 생각이었고 머지않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예비신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길이라 만나지 못해 모처럼 아빠의 사진관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예비신랑의 아버지가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정인씨 맞죠? 나 성준이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저희 예비 시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저보다도 저희 아빠를 한참 동안 보셨는데 불쑥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예의인 건 알지만 내가 오늘은 좀 바쁜 날이라 여기서 그냥 말할게요. 어차피 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시니까. 네? 그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변호사고 내 아들이 누굴 만나는지 어떤 집의 딸인지 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이랑 헤어져요. 난 아가씨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어요. 저기 나가서 말씀하시죠. 여기엔 저희 아빠도 계셔서. 어차피 못 들으실 텐데 속전속결로 하죠. 내 아들과 순순히 헤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답례는 할게요. 그 순간 저는 누군가 저의 머리를 망치로 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무슨 일인지 눈이 동그래지셨고 예비 시아버지라는 분은 저희 아빠가 듣지 못하니 상관없다는 듯 당신 말을 쏟아내는데 순간 저도 욱하는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세요. 저희 아빠 아무리 듣지 못해도 입모양이랑 표정 보면 다 아세요. 성준 씨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네요. 네, 헤어질게요. 저도 그쪽 같은 분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네요. 감사 표시 필요 없습니다.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거의 내쫓다시피 예비 시아버님을 가게 문 밖으로 떠밀었어요. 분명 그때까지는 이렇게 가족으로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좋아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는 내심 힘들었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난 듯 저에게 수화로 다그치셨는데요.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성준군 아버지야? 왜? 이 아빠가 장애가 있어서 헤어지래? 아빠가 쫓아가서 따질까? 저는 아빠의 수화를 보고 더욱 속이 뒤집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아빠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죠. 아빠가 쫓아가면 뭐가 해결돼? 아빠는 못 듣고 말도 못하잖아. 됐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줄 알아? 처음부터 나 같은 게 무슨 연애를 해. 그냥 이렇게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저는 그때 아빠가 저 몰래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잊지 못해요. 분명 듣지 못했을 텐데 아빠는 이미 제가 한 이야기를 다 아는 듯 잔뜩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저를 정리했다는 소리를 들은 예비신랑은 짐가방을 싸들고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엄마 기일에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갈 줄은 몰랐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려. 나 정인이 너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미 그렇게 다 말씀드린 건데 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를 찾아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있잖아. 사실 나도 결혼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했어. 쉽지 않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근데 나는 몰라도 우리 아빠 상처받는 꼴은 못 봐. 그날 당신 아버지 우리 아빠 안 들린다고 면전에서 당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셨어. 사람을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해. 미안해. 우리 아버지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식 일이니 그러셨겠지.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어차피 이 이상 더 가는 건 상처받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아. 헤어져. 저는 그 후 실연의 후유증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정말 일주일은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일주일 만에 무려 6kg이나 빠졌고 저희 아빠는 그런 제가 쓰러질까 또 전전긍긍하며 너 그러다 쓰러져. 쓰러지면 지는 거야. 최고의 복수는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말았어요. 너 독립해. 이제부터 너도 나도 각자 살자. 너한테 집만 될 바에는 나야말로 혼자 살래. 왜? 그나마 있는 가게도 사기당해서 홀랑 날리게? 그리고 아빠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간단한 볼일도 나 없이는 못 보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빠는 너한테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보호자라고. 무시하지 마. 아빠는 정말 많이 화가 나 보였어요. 그리고는 가게도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셨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에 오지를 않아서 동네방네 찾아다녔는데도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아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저는 그만 아이처럼 아빠 아빠 하며 울음이 터지고 말았고 결국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예비 신랑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말았는데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하던 예비 신랑은 저의 전화에 슬리퍼를 거꾸로 신었다는 것도 까먹고 달려와 저와 함께 저희 아빠를 찾아다녀줬어요. 그리고 동네 이웃까지 모두 동원돼서 아빠를 찾은 끝에 아빠를 봤다는 이발소 아저씨의 말에 따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낙골당을 찾았는데요. 아빠가 거기서 깡소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빠, 여기서 뭐해? 걱정했잖아. 저는 그만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렇게 아빠를 끌어안고 울었는데요. 예비신랑은 수아를 언제 배웠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인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 아버님. 하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 셋은 낙골당을 나왔어요. 그날로 예비신랑은 저희 집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분명 예비 시아버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일이었지만 어쩐지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날 무렵 또다시 예비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 가게로 그야말로 쳐들어오셨어요. 이봐요 아가씨, 그때 분명 자기 입으로 우리 애랑 헤어진다고 하지 않았나? 한 입 가지고 두 말합니까? 왜? 우리가 좀 가진 게 많아 보이니 내 아들 꿰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나?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인이 우리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순진한 놈, 넌 그 말을 믿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놈아. 네가 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멀쩡하다는 보장 있어? 이게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잖아.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주방에서 소금 포대를 가지고 오더니 예비 시아버지를 향해서 뿌리기 시작했고 경황 없이 소금 세례를 맞은 예비 시아버지는 소금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셨는데 그만 뒤에 있던 상자들을 건드려서 상자들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관 앞에 샘플로 걸어놓았던 사진 액자들이 가득했는데 그게 쓰러지는 바람에 큰 소리가 났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상자 속에서 무언가 발견한 듯 멈칫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여자분의 독사진을 꺼내 드시고는 이 사진이 왜 설마 우리 집 사람 사진을 여기서 찍었나요? 라고 어리 나간 듯 말씀하셨고 그 사진을 본 예비신랑 역시 놀란 듯 사진을 받아들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사진을 보고 생각난다는 듯 소금을 내려놓고 수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곱게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영정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 생각이 나서 제가 공을 들여 사진을 찍어줬는데 완성된 사진을 가져간 날 그 여자분이 많이 울고 가셨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다고요. 저는 아빠의 그 말을 두 사람에게 통역했는데 그러자 두 부자가 저희 아빠의 손을 꼭 잡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니 그 뒤 저희 넷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고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보내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우고 싶어서 그만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 아내 마지막 사진을 찍어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저희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며 참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때 너무 오랜만에 아내가 웃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정인 씨 아버님이셨네요.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그때 엄마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 사진을 찍어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당신 지갑에 늘 가지고 다니는 저희 엄마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아내 없이 혼자가 된 그 기분을 자기도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하셨고 예비 신랑에게는 좋은 엄마가 있어서 잘 큰 것 같다고 정성을 담아 수화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저희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는지 곧 그날을 계기로 저희 두 사람은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고 얼마 전 청첩장까지 나오면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조금씩 제가 시집을 간다는 실감이 나고 있는데 막무가내 고집불통 저희 아빠가 혼주 자리에 앉지 않고 당신이 결혼식 사진을 찍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계신답니다. 내가 고아야? 혼주 자리에 아빠가 있어야지. 난 아빠 딸인데. 네 사진은 내가 제일 잘 찍어.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네 사진은 내가 담당이라고. 근데 웨딩드레스 입은 네 사진을 남한테 맡겨? 절대 그럴 수 없어. 얘, 냅둬라. 네 아빠 한번 고집 피우면 끝장을 보는 거 정인이 너 모르냐? 새언니는 난쟁이 똥자루 같은 우리 오빠 어디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정말 미스테리네. 시끄러워. 너 니네 집에 가. 이렇듯 저희 집은 아직도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아빠에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아빠의 목소리를 딱 한 번 들었는데 그건 제가 태어났을 때 남겨진 비디오 테이프 속이었어요. 테이프 속 저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 꾸물거리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아빠가 안아들더니 세상 꿀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웃으며 어눌하지만 제 이름 3글자를 불러줬는데 제가 그런 아빠를 보며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아직도 그 테이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메시지 하나를 받았고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저는 그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동영상 속 아빠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정인아, 결혼 축하해. 잘 살아라. 라며 수화 없이 자기 입으로 또박또박 말해줬거든요. 사실 다시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너무나도 또렷이 잘 들리던 아빠의 목소리였죠. 아마 이 동영상은 죽을 때까지 저의 보물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은지 엄마의 장례식 이후 소식조차 모르고 살던 외갓집에 대한 소식도 예비 시아버지를 통해 듣게 됐는데요. 글쎄, 저희 예비 시아버지의 대학 동기이자 바로 경쟁사 로펌 주인이 바로 저희 외할아버지였어요. 저의 결혼 소식을 전혀 모르고 예비 시아버지에게 청첩장을 받은 외할아버지는 청첩장 속 제 사진을 보며 자기 딸을 많이 닮았다고 하셨다는데 아빠 말대로 제가 엄마를 많이 닮긴 했나 봐요. 그 뒤로 제 결혼식에 오셔서 저희 아빠와 묵었던 감정을 풀고 이제라도 한 가족으로서 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부디 이번에는 저희 아빠가 외갓집 식구들에게 당당히 사위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지. 사실 난 아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고마워해야지. 아빠는 정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한 피터팬이야.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의 딸이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더 잘 지내자. 고집 좀 그만 피우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시집가도 나는 아빠 딸 맞지? 아빠, 사랑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고 싶은 정인이가. 지금까지 저희 아빠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아빠와 같은 장애인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